그럼 이제 대선 평가에 대해서 한번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그림은 미국식 그 보수 양당의 그 독점 체제가 고착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도 보수와 수구 보수가 서로 이제 유사해지면서 이들이 서로 대립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돌아가면서 한다. 카르텔 정치, 단합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과거 엘리트 학생 운동권들은 사실은 이제 이들이 군부 독재 시절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운동의 방식으로 사회주의에 탐닉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들이 동경했던 건 이제 민주주의고 특히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였죠. 민주. 이런 것들이 실현되자 바로 이제 자기 자신의 소부르자적 계급으로 돌아가서 현재는 이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신봉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 민주당의 지지자는 다양한 사람들인데요. 이 중에서 과거에 소위 학생운동권 출신인 그 386들, 비판적 지지를 하는 화이트 칼라들이죠. 40대, 50대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민족적인 소부르주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아직도 과거에 뭐 전대협이라든지 한총련이라든지 이런 엘리트 지도자에 대한 짝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학생운동권 출신의 엘리트 민주당 상층 세력들은 말로는 이제 미국을 설득하여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로 가겠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쭉 과정을 봤을 때 사실은 이제 그 민족보다는 미국을 또 민중보다는 자본가를 더 중시해갔다. 낮에는 뭐 진보인 척하지만 밤에는 소부르자의 중도 보수의 그러한 본색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수구 보수는 군부 독재의 후신들로 돼 있지만 최근에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과 친미 기독교에 의해서 과거에는 수동적으로 양국되었지만 이제는 이들이 자립적이고 독자적인 세력이 됐다는 겁니다. 돈을 받고 오거나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뼛속 깊이 자기 자신을 이제 그 반공 보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독립화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상층 관료들이 이러한 수구 보수와 결합을 하는데요. 상층 관료들은 과거에는 독재자의 하수인으로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근데 민주화 이후에 이러한 상층 관료들이 이제 기득권의 위기감을 느꼈죠. 그래서 이들이 독자 세력으로 나아가는데요. 그래서 중도 보수와 수구 보수가 만들어놓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틈바구니, 형식적 민주주의의 틈바구니를 뚫고 나가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전문적인 지식이나 독자적인 권한, 관료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독자적인 정치 권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원구, 고건, 반기문,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패를 했는데 이회창이나 윤석열은 본선까지 진출을 해서 나름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이제 중도 보수가 권력에 취했다는 것, 그래서 그 결과가 그에 대한 심판했다는 거고요. 수구 보수는 수요를 통해서 일정 부분 자기 자신을 혁신했다는 겁니다. 그 탄핵 이후에 그 민주당들의 대선 주자들은 연이은 스캔들로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갔죠. 박원순, 그다음에 안희정, 그다음에 경남도지사, 부산시장,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386 학생운동권의 가장 장점인 그 도덕성인데 이러한 도덕성이 추락하면서 이제 다 똑같은 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이제 그 덜 나쁜 놈, 덜 나쁜 놈을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이제 대선 주자들이 다 낙마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 그 인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에게는 소위 듣보잡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이재명, 팔피스 뚫린 이재명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이재명이나 민주당이나 인간성이나 뭐 정책이나 대미 관계나 이런 걸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데 마치 이제 서로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편을 갈라서 유권자들을 그 환각시켰다. 자기네 편이 안 되면 나라가 마치 망할 것처럼. 이런 현상은 이제 미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선거 무효나 공화당의 의사당 점령처럼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권력을 잡지 않으면 상대방의 권력을 잡는 나라가 망할 것처럼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윤석열 같은 수구 보수는 이제 그 친미 세력에게 적극적으로 추정을 하죠. 이재명이나 386들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코가 끼어서 끌려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친미 종국적인 외교안보 정책은 똑같습니다. 자, 보수의 경우에는 개발 독재의 퇴장, 민주화 탄핵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중도 보수 더 심각한 파산 상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윤석열 자기 수구 보수에게 칼을 꼽은 박근혜를 수사한 적의 적 윤석열을 구원뜻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석열이야말로 이제 관료 공화국을 만들려는 전문가 집단, 관료 집단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형식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점차 심화되면서 관료들이 독자 세력화를 하죠. 형식적 민주주의를 해서 그걸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전체 중도 보수나 수구 보수나 자신들의 개였던 관료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이제 그 혐오 정치의 역설과 이재명을 좋아하기보다는 윤석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반대로 윤석열을 좋아하기보다는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티 세력이 집결하는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왔다. 어쨌든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간에 보수 양당 체제가 항상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영원하고 유일한 승자는 미국식 보수 양당 정치. 이러한 보수 양당 정치, 미국식 민주주의는 1948년 재헌헌법을 통해서 미국이 강제로 이식시켰습니다. 헌법을 통해서. 이러한 양당 체제에서는 1등과 2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3등 이하는 사표가 되죠. 그런 오랫동안 그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유권자들에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1등과 2등이 의미가 있고 3등이라는 것 자체는 아예 의미가 없죠.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1등과 2등이 서로 권력을 번갈아 가려면 서로 정책이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등과 2당이 권력을 번갈아 갈 경우에는 국민 다수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현실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본주의를 어느 정도 수정할 것이냐의 차이점으로 수구 보수가 나눠진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과 똑같죠. 번갈아 가면서 집권한다. 그래서 결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보수 독점 체제는 유지되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 민주당 공화당이 약 45%의 고정 지지층을 가지고 있으면서 10%에서 15%의 부동층에 의해서 당선자가 결정되는데 한국도 이와 같이 이 정권 교체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유권자의 시각에서 보면은 외교 안보 정책, 대외 정책은 큰 차이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86들 민주당이 무슨 뭐 대미 관계나 전시작전권 환수라든가 통일 문제라든가 남북 관계 개선에서 마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로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몇 번 반복되면서 일반 유권자에게는 외교안보 정책에 차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자신들과 민생과 큰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선택 기준은 외교 안보나 이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민생, 국내 문제에 경제 문제에 많이 관건이 됩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특정 정당에게 계속 권력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권력의 염증을 잃게 되면 바로 권력을 교체하는 정권 교체 현상이 일반화된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제 1등과 2등이 거의 50% 육박하는 걸 가져가고 3등은 1% 내외로 무면 득표를 합니다. 제3당이라는 거는 양당 독점 체제에서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제 투표율이 높은 것은 불확실성 때문에 결집 현상이 일어난 것도 있지만 상대 혐오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결집하기도 했다. 안티가 강했다는 거죠. 안티가 강하면 선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안티한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반대 후보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매번 자신들이 집권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요란을 떨지만 결국은 권력을 번갈아가면서 한다는 거죠. 마치 중도 보수가 집권하지 않으면 수구 보수가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죠. 그렇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수구 보수나 중도 보수나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수구 보수가 이번에 승리한 이유를 한번 봅시다.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는 탄핵 프리엄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때도 문재인 찍어줬고 총선 때도 민주당을 찍어줬는데 이제 2번씩이나 찍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찍어줄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가지고 노무현 정부처럼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촛불의 민심을 반영해서 정의당과 협력해서 소위 개혁이라도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권력 독점, 특히 노빠, 문빠의 권력 독점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로지 자기들만이 권력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노빠나 문빠가 아닌 정동영이나 손학규나 안철수 같은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네들의 파트너였죠. 친민주당이었는데 이들을 포용하지 못함으로써 이들이 이제 민주당으로 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권력 기반이 축소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층도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과 대비할 큰 이슈를 만들지 못했다. 윤석열이 자잘구잘하게 부패한 인간이었는데 또 인간성이 좋지 못한 스캔들이 있었는데 이재명도 역시 마찬가지죠. 대비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비되려면 외교 안보 남북 문제, 민주주의 문제 이런 정권 차원의 부패 문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인간성 문제라든지 개인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차별성이 없어지고 결국은 서민들의 민생 문제와 정권에 대한 염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역 단체자들의 성적 추문과 낙마, 조국 옹호. 자, 조국이 물론 억울한 거는 있죠. 억울한 거는 있지만 그 사람이 이 우리나라의 사학재단의 기득권자로서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아온 건 사실인데 마치 조국이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된 겁니다. 부동산, 집값 이런 것들 다 나오고. 그리고 운동권의 장점이라는 것들이 도덕성인데 이 도덕성이 결국은 국민의힘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코로나 피로도도 불리한 영향을 미쳤고 국민의힘과 반대로 이제 수구보수는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에 박근혜의 극렬 지지를 극우파하고 거리를 뒀죠. 조원진의 우리공화당, 김문수 이런 사람들을
잘랐습니다. 자르고 김종인을 영입하는 등 보수의 저변을 확대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박근혜를 탄핵한 문재인 사람 윤석열을 영입했죠. 이런 면에서 볼 때 혁신했다. 안철수와 윤석열의 후보 단일화, 그죠? 유승민. 그래서 보수의 저변이 확대가 됐다. 제주지사 원희룡. 그래서 오히려 중도 보수는 권력에 취해서 자기 자신의 권력을 저변하지 않고 구태했는데 수구 보수는 오히려 위기감에서 권력의 확대를 추구하고 일종의 나름 혁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 정치를 보게 되면 크게 보면 제도, 양당 독점 정치에 갇히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소위 거리의 정치, 투쟁의 정치를 하지 못했다.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1등과 2등의 겨루는 소선거구제에서는 제3등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진보당에 대한 표는 사표가 됩니다. 더군다나 진보정당은 사회의 목탁, 소금이 될 수 있지만 아직은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나 경험이 없다고 봅니다. 진보정당이 광역단체장조차도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죠. 운영 능력이 없다. 그래서 대선에서 득표율은 총선보다 낮죠. 총선에서 정당 명부 득표율은 10% 내외, 그 다음에 대선에서는 3% 내외였다. 진보정치의 그 당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먼저 심상정 후보의 경우는 안철수, 김동연 등 제3지대의 중도 보수와 함께 거대 보수 양당에 저항하는 반기득권 연대를 주십니다. 여기서 반기득권 연대라는 게 결국은 실제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 소수 엘리트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즉 거대 양당에 대항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기득권 연대에 실제로 기득권인 안철수, 김동연이 포함되는 자기 모순을 가졌다는 거죠. 결국은 기득권 연대의 대상이었던 안철수는 수구 보수와 김동연은 중도 보수와 후보 단일화 함으로써 심상정 후보가 제기했던 반기득권 연대의 명분은 사라지고 제3후보의 파괴력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2.3%의 지지를 얻었는데 미국 사례를 보게 되면 정의당과 같은 제3당의 외소와는 향후에 양당 지배체제를 깨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오히려 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심상정 같이 명명가가 없을 경우에 제3당의 대통령 후보는 실제로 1% 내외를 얻을 가능성이 많다. 결국은 진보 정치의 단결이 아닌 정의당 나홀로 플레이로 양당 독점 체제를 깰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얻은 표는 자기를 선출할 당시에 당권자보다 더 적다. 당원은 물론이고 당비를 내는 당권자마저도 김재현 후보, 자기 당 후보를 찍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동당은 10,000표 정도를 만표도 못 얻는데요.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버렸다는 것 빼고는 의미 있는 득표가 아니다. 그렇다서 노동당이 뭐 사회주의 세력을 조직을 했거나 결집을 했거나 좌파 공동투쟁을 주도한 것도 아니라 과거에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진보정당 소속이었던 무당파들은 진보정당의 후보가 분열됐다는 걸 핑계 삼아서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비판적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이제 보시면 되고요. 국가혁명당의 득표가 노동당, 진보당의 득표보다 훨씬 더 많죠. 사실상 진보당이나 노동당은 의미 없는 득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 민중의 대선 요구안은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의 대선 요구안과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의 대선 요구안이 쭉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같이 공동 요구안을 발표한 거고요. 5개 정당과 민주노총이. 일단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볼 때 민주노총 요구안이나 진보정당들의 요구안은
그 민생 공약이나 노동 공약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고요. 큰 차이가 없다. 노동당의 경우에는 이제 사회주의를 내걸면서 체제전환 공약이 좀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공약이 약간 좀 달랐는데 노동당은 이제 두 당과 달리 이 평화 협정이 아니라 국가 간의 평화 조약이라 그다음에 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을 통해서 모든 핵무기 폐기를 주장했다는 점이 좀 특이했고요. 정의당은 이제 그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를 명시하지 않아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진보당은 핵무기 폐기에 관한 공약이 없다. 이제 북핵에 관한 입장이 없다. 거죠. 공약을 기준으로 보면 노동당이 가장 급진적이고 정의당이 가장 온건합니다. 그렇지만 노동당의 공약은 5년 단임제, 현재 자본주의 구조적 조건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보다는 강령적 수준의 선동적 구호에 불과했다는 것. 과거에 매니페스토 운동은 사라졌고요.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산별 지구까지 정당들과 정책 협약 시기를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긍정적이다. 근데 이제 공공운수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정책 협약 시기를 했습니다. 이게 선거운동 중에 바쁜데 선거운동 중에 졸속적으로 정책 협약식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러이러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을 지지한다면은 향후에는 정책 협약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 전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는 게 맞다. 노동자 정치 연대연합에서 노동자 민중 경선제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과거에 지역 차원에서는 실현된 바 있는데 중앙에서는 최초로 논의를 하고 추진을 했다는 거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러한 서명운동이 진행되면서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명분에 밀려서 소극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먼저 시작한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민중경선 서명이 6천여 명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성과가 적었지만 현장의 활동가들은 상당한 관심을 가졌고 지역의 순회 간담회도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민중경선에 실패한 원인으로는 민주노총 조합원 이외에 노동자 민중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 애초에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거죠. 민주노총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투표를 실시하기에는 너무나 시기가 촉박했다는 점. 그리고 선거인단 구성에 일반 시민을 집어넣을 것이냐, 여론조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진보정당이 힘을 합해라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서 5개 진보정당이 민주경쟁 실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시도를 했다는 것은 성과다. 이러한 흐름들이 지방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총선에서의 비례형 선거연합정당의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대선 방침과 공동투쟁을 보게 되면 민주노총은 2020년 7월 이제 김명한 집행부의 돌연한 사태 그 이후에 이제 위원장 선거 이런 것을 통해서 2022년 대선 방침을 조기에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2021년 정기 개원대 때 대선 방침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선거 일정 때문에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도 있지만 진보당을 비롯해 진보 정당들의 복잡한 사정 그리고 새로 신임 집행부가 진보당과 가깝기 때문에 진보당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대선 방침은 12월 1일에나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10월 총파업, 11월 전국노동자대회, 1월 민중총궐기 등 공동투쟁이고요. 그다음에 보수정당 지지금지, 진보정당과의 공동요구안, 그다음에 후보단이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투쟁은 코로나에 의한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어떤 산발적인 도심 집회로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민중총궐기는 코로나가 완화되는 조건에서 여의도 공원에서 1만여 명이 모여서
간만에 1만 명 정도의 집회가 성사가 됐습니다. 민중경선을 통한 민주노총의 후보단일화는 실패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정의당이 민주노총 지지 후보를 국민 여론조사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것은 바로 노동자 민중 경선제. 민주노총 조합원 내 지지할 후보를 정하는데 국민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민주노총의 민중경선제를 실질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노동당과 변혁당의 통합 보면 변혁당은 제도정당으로의 건설을 목표로 삼아서 우측으로는 노동당, 좌측에는 노회투에 대해서 제안했는데요. 노회투는 노동당이 의회주의 정당이라는 이유로 3자 통합을 거부해서 2자 통합만 갔습니다. 또 그래서 노동자연대는 민주노총의 그 배척이죠. 민주노총으로부터 사실상 그 배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보 정치 전체로부터 역시 배제당하기 때문에 연대의 대상이 아니었고 해방연대는 독자 노선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과 변혁당이 두 가지, 하나는 단일한 사회주의 대정당, 하나는 대선 공동수정을 합의해서 이것들을 사회주의 좌파 조직에게 제안을 했지만 실제로는 변혁당의 우호적인 연구소, 노동당의 우호적인 연구소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조직적 참가가 없었다. 다른 조직을 보게 되면 사회주의 연구와 실천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노동사회과학연구소는 현재 조건에서 제도정당 자체에 대한 적절한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동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논의조차가 진행되지 않았고요. 노동자 민중의 공동투쟁 목표를 헬조선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현재 한국 사회 성격상 제도정당 건설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준비 과정에 있는 좌파 결집체는 그 구성원이 노동당과 변혁당 당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준비 단계에서 이 정치 방침을 정할 수 있는 통합적 수준이 아니었다. 조직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대구와 같은 지역에서는 일부 구성원이 제도정치나 대선 참여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통합한 정당, 당명은 노동당이죠. 이 강령은 노동당이 변혁당의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당명에 있어서는 양당 집행부가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축제가 되어야 할 통합대회에서 변혁당 쪽에서 당명 변경안을 올림으로써 양당의 대원들이 당명 변경을 놓고 표결을 강행을 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다. 이러한 것들은 양당 지도부의 지도력의 한계를 보여준 거다. 그 과정에서 변혁당 당원들이 노동당과의 통합 자체에 반대하거나 통합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성명서를 내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당명 개정 논란은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재점화될 수 있다. 대선 정치 추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현재 진보 정당들은 과거에 비해서 정치 추정, 대선 시기에 대중 추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시절에는 당원대 대규모 5,000명, 8,000명씩 모이는 당원대에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원래 진보정당은 선거를 대중투쟁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2002년 민주노동당과 노동자의 힘이 추진하려다가 실패했지만 대선 공동투쟁, 대중투쟁이죠. 그 속에서 제도적인 선거투쟁을 같이 해야 된다. 이거 일종의 교과서적인 방식인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진행되지 못했다. 정의당은 아예 대중투쟁하는 진보정당으로 성격을 잃어가고 있고 진보당은 민주노총 현장 중심으로 조직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대중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조용히 조직을 확대하는 쪽에 기울어져 있다. 노선이 자주민주 통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이렇다한 대규모 집회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노동당, 변혁당은
일단 그 계획에서는 대선 공동투쟁과 공동선거운동을 계획했고 이것을 다른 사회주의 좌파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을 성사시킬 주체 역량이 미진했다. 사회주의 좌파의 대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단위들을 결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전선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 단위의 공동투쟁에 수동적으로 결합하는 수준이었다. 사회주의 좌파의 공동실천 시도가 있었는데요. 노동전선과 좌파 결집체는 노동당과 변혁당의 통합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백윤 노동당 통합정당 대선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함께 대선 공동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노동사회과학연구소는 조직적 지지를 하지 않았지만 공동투쟁에는 결합했고 헬조선은 공동투쟁 자체에 결합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독자적인 대선 투쟁에 이백윤 후보 측을 초청했습니다. 노정엽은 이백윤 후보가 반공좌파, 즉 북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이러한 그 비판을 하는 조직적 성명을 냈고 그런 연장선에서 공동투쟁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사회과학연구소의 일부 성원들도 이백윤 후보가 반공좌파였다는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공좌파 여부는 이후에도 전체 사회주의를 포괄하는 데서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어쨌든 다양한 사회주의 좌파 세력들은 서울 고용청 앞에서 그리고 성주 소송리에서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 등 세 차례 공동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대규모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사회주의자들이 노동당을 뛰어넘어서 어떤 공동투쟁을 했다는 점에 일정한 의미가 있다. 반면 이제 제도 정당 자체를 부정하거나 선거 참여를 거부하거나 현재 노동당과 이백윤 후보에 동의하지 못하고 공동투쟁에도 참여하자는 사회주의 좌파들 이런 좌파들은 사실상 대선에 대해서 노동자 민중이 가장 관심을 갖고 또 이 시기에 정치적 의식이 고양되는데 이들 대중들과 같이 할 기회를 스스로 거부했다. 대중들과 유리했다는 거죠.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사회주의 정통이라고 선언하는 것 이외에 대선이라는 정치 현장에서 어떠한 개입력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비가 오면 우산을 팔고 햇빛이 나면 이불을 말고 대중들이 있는 곳에 가서 대중들과 정치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러한 일반적인 기본 원칙과 거리가 먼 행동이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통해 노동자 정치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당 보수 독점 체제를 균열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보 정당들이 정책도 비슷비슷하고 사람도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모이는 공간도 비슷비슷한데 후보 단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노동자 민중들이 이런 전혀 파괴력이 없는 진보 정당들을 외면했다. 아까 말한 대로 자기당 후보도 찍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보 정당들이 정말 그 보수 정치와 구별되는 어떤 자본주의 체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도 살펴야 되는데 구사회당 계열이죠. 구사회당 계열 기본소득당은 2020년 친민주당 위성정당 선거연합을 통해서 1석을 얻었죠. 그래도 기본소득이라는 몰 계급적 슬로건 정당으로 변질돼서 사회 변혁적 성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기본소득은 우파 좌파 다 주장하는 겁니다. 기본소득은 사회주의냐 삼인주의냐 아니면 그 진보적 자유주의냐 어느 이념에서도 다 나올 수 있는 왜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본주의 체제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정의당 역시 이제 몰 계급적인 제3세력으로서 세력을 기회해서 민주노총과 거리를 두었죠. 중도 보수 정치인과 반기득권 연대를 하다가 실패를 했다. 심지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 재벌 회장을 만나서 친기업의 진보 정치인을 자임을 했다는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제 진보 정당 후보들과의 토론회는 거부하면서 보수 후보들과의 토론회는 집착했죠. 항의를 했습니다. 보수 정치판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소수 피해자이냐 하지만
그렇게 유권자에게 호소를 하죠. 정작 진보 정치판에서는 다수 강자의 고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진보당의 경우는 계속 몸을 사리면서 조직 확대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보당이 자기 당 소속의 민주노총 집행부를 내면서 뒤늦게 민주경선 추진에 적극적이었고요.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에 반대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1당적깎기 운동 이런 거에 찬성을 해서 이런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노동당과 변혁당의 경우에는 이제 자본주의의 전복을 주장하면서 통합도 하고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단일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주체 역량의 한계로 사회주의 구호에 그쳐서 실질적인 파급력이 없었다. 6, 7천 표밖에 얻지 못했죠. 그래서 어떤 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기준 선거에서의 득표라 그런 걸 봤을 때 노동당은 독자적인 힘으로 자본주의를 체제를 전환하기는커녕 자본주의 사회의 균열을 낼 수 없으니 확인됐다는 거죠. 현재 조건으로서 현재 주체 역량으로서는 구호 수준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현재 민주노총 집행부는 친진보당도 진보당 소속입니다. 진보당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진보당의 노선에 끌려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동자 대중 조직으로서 다양한 진보 정당원들이 조합원이라는 점에서 진보당과 같은 특정 정당의 소속적으로 끌어갈 게 아니라 현재의 진보정당의 분열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난 대선 시기에 그 시기를 놓쳤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진보 정당들이 이제 노동당, 진보당, 정의당으로 된 조건에서 자기가 이제 진보 정치에 소속됐다는 사람들은 이 세 당에 결집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세 당들은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제 3일 선거를 중심으로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것이고 2024년 총선에서는 지역구에서는 후보 단일화, 그 다음에 이제 정당 명부 비례대표에서는 선거연합용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공동의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공통적인 진보적 의제를 실현하는 그런 원내의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민주노총과 함께 또 시민진영과 함께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렇게 하는 정치개혁 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정당 명부 대표제를 쟁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정당 명부 선거용 비례 연합에서 볼 때 정의당의 지금까지의 태도를 볼 때 정의당은 진보 진영과의 선거 연합보다는 몰 계급적인 제3지대를 향해서 정당 명부 선거 연합을 제안할 가능성이 없다. 정의당이 진보 정치 내의 기득권 세력이라는 점에서 정의당이 진보 정치에 어떤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조건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라든가 노동자 민중이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당과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은 시민사회 진영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해서 민주당을 압박해서 지난 총선 시기에 정치개혁 연대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시 조속히 복원이 됩니다. 지난 총선 시기에는 이게 늦게 복원됨으로써 비례 위성정당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대응을 체계적으로 했다. 막스가 말했죠. 자본주의는 극점, 자본주의는 최대 한 만개된 이후에 사회주의로 넘어간다. 이러한 혁명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것이 혁명이 필연적이 될 때까지 되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가 완전히 완성되고 발전되지만 혁명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한 것이 그때까지는 혁명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의미는 아니다. 아무리 혁명이 늦어지더라도 자본주의가 자기 생명을 다할 때는 혁명이 되겠지만 그 전이라도 혁명이 필요할 때는 혁명이 하는 겁니다. 1848년 6월의 노동자 봉기, 파리 코민,
러시아 혁명, 숱한 혁명이 성공이 객관적으로 당연히 성공할 수 있는 혁명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노동자 민중의 정세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더라도 혁명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따라 성공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정세가 있다면 혁명은 반드시 시도된다. 또 특정 엘리트들의 어떤 정세 판단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객관적인 정세가 있을 경우에는 그 혁명은 항상 시도돼요. 혁명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실패와 성공을 겪으면서 진화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제 자연 파괴로 인한 기후 위기나 보건 위기, 과학 기술의 발전을 자본이 독점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이 고용이 사라지는 노동이 없는 자본주의 팽창,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 국가가 감행해온 일본의 두 차례에 대해서 핵폭탄을 투하했죠. 이런 핵전쟁, 중동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러시아로 하여금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국주의 정책을 감행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고 이런 재래식 대리 전쟁. 그다음에 자본주의가 발달함으로써 금융 독점 자본, 금융이 실물 경제의 100배에 이르면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불안정하게 된다. 구글과 윈도우 혹은 플랫폼 산업이죠. 이런 만인을 위한 것들을 소수가 독점함으로써 이러한 산업에 있어서 만인을 위한 사회적 생산력과 특정 개인의 소유관계가 격렬하게 충돌하죠. 이러한 모순들을 사람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본주의가 정점에 도달하고 자본주의가 모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자본주의는 바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회적 결정 권력, 투쟁에 매달려 있죠.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 1%를 위한 자본주의를 99%의 사람들이 타도하려고 하죠. 그걸 막기 위해서 제도적 장벽을 쌓는다. 즉 국가 권력을 자본주의가 독점하려. 이런 조건에서 노동자 민중은 자본주의가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즉 사회적 결정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정치 투쟁, 권력 투쟁에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 노동자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본주의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슬로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해서 민주주의 투쟁이라든지 반전반핵, 남북관계 개선, 통일 의제도 포함되지만 이와 다르게 과거와 다르게 자본주의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슬로건도 필요하다. 노동자 정치가 조직적 기반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진보정당이 분열되어 있지만 전체 진보정치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즉 당원의 숫자가 늘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숫자도 늘었고 하지만 질적으로 보면 진보적 정체성은 추락하고 있다. 추락하고. 어쨌든 이 조건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노동자 민중은 각각 자기 자신의 수준에 따라 정체성에 따라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으로 결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당과 변혁당이 하나의 사회주의 제도정당을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제도정당에 동의를 한다면 이 통합된 당에 결집을 해야 된다. 노동당이 자기가 원하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팔짱을 끼고 자기가 원하는 정당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가 원하는 사회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물론 현재 통합된 노동당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전체 사회주의 앞을 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이념이나 노선에서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는 당이 왜 해야 되는지는 문제 제기를 넘어서서 사회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성도가 떨어지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의 사회주의의 성과와 실패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고 그로부터 비판적 계승을 하려는 진정한 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사회주의자들이 대중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기 만족적 사회주의를 구호를 외쳐서는 안 되죠. 오히려 민주주의 투쟁, 반전 반핵, 제국주의 투쟁과 같은 대중 투쟁에 숨으로써 투쟁하는 대중을 포섭해서 중도 보수와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주도권 싸움을 했는데 이건 막스나 레닌이나 일반적인 원칙.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층 대중을 얻을 때 전면적인 사회주의 투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주의자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회적 위적 존재다. 역사적 존재로서 과거 혁명가들의 유산,
이론을 물려받은 거고 사회적 존재로서 자기의 특정 정파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주의 정파들과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과거의 사회주의 이론과 실천에 대해서 그것이 뭐 실패했다 이렇게 단칼에 잘라서 완전히 무시해서 이렇게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교훈과 전략 전술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데이터나 사례나 역사를 충분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비판을 되는 실제로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개별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세운 이론을 과신해서 이러한 그 착오, 그죠? 이러한 착오와 어떤 사회주의 유아기를 답습한다. 이런 실수를 되풀이한다. 밑에서부터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노동당의 한계들은 일단 노동당으로 결집한 이후에 토론과 실천, 그 다음에 노동자 민중과의 투쟁을 통해서 차분하게 극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사회주의 대중정당이라는 건 하나의 전략적인 정체성인데 이거를 대외적으로 강령과 당명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실천적인 문제다. 강령은 이제 사회주의 지향성을 명백히 해야 되지만 당명은 그 당원들의 수준, 이론적 실천적 수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 민중에게 선정과 선동의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어요. 당명을 사회주의에 넣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주의자만 입당하라는 식으로 읽혀질 수 있다. 또 사회주의와 같은 이념에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 민중의 지지를 받기 어렵죠. 또한 현재 남의 사회 성격과 변화 과정에서 볼 때는 단순히 자본주의 전복이라는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 어떤 통일의 문제 이러한 다양한 복잡성이 있고 현재 노동당의 당원들이 수준이 사회주의의 이론적 실천적 이러한 것들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 당명에 사회주의를 넣는 것은 과도한 집착이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당이라는 게 다른 나라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는 노동당이라는 당명을 일반화됐기 때문에 현재 당분간 노동당이라는 당명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답니다. 노동당 바깥에는 이제 그 자신의 사회주의가 정통이라면서 성명서를 남발하는 좌경적인 관념적인 이러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가장 좌측에 있죠. 그 다음에 정당과 노동자 국가를 거부하는 무정부주의자. 개별 자본가와 타협하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조합주의자. 밑으로부터 현장 권력 강조하면서 개별 자본가와 싸우면서 총자본과 혹은 국가와의 대결을 회피해서 현장의 지분 확대에만 주력하는 현장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현재 노동당, 사회주의 대중노동당의 비판들입니다. 무정부주의자, 생트칼리즘, 대중투쟁을 강조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노동자 권력, 정당, 국가를 경시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분산적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다. 총투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얘기하지만 형태적으로는 분산적이다. 자영업자적이다. 수공업자적이다. 소부르주아 혁명가라는 거죠. 그래서 성명서만 그 남발하는 관념적 작용 그룹들은 실제로 노동자 현장 투쟁에서 몸을 담아 실천한다면, 실천을 혁명한다면 그 이론도 관념적인 것을 좀 더 실천적으로, 다시 말해서 좀 더 진정한 혁명적 이론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총걸기를 주장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이 정말 총걸기를 한 번이라도 한다면, 프랑스 CGT가 그랬는데요. 총걸기를 하자마자 사회당 정부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게 노동자 국가와 그를 실현하는 정당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CGT도 진보정당, 사회당과의 협력적 관계를 당과 국가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는 실제로 투쟁을 한번 겪으면 자기들의 노선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녹색당은 유럽에서 보면 녹색당은 그 진보정당이 아닙니다. 보수 녹색당도 있고 진보 녹색당도 있고 녹색당 안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녹색당은 유럽에서 중도 보수와 연립 정권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한국도 역시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총선에서 녹색당이 친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추진했죠. 심지어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친민주당과의 선거연합, 비례형 선거연합 정당을 가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녹색당은 노동자 민중 중심의 체제 변혁보다는 녹색 제일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진보 정당들은 한 단계 높은 공동 투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공동 투쟁은 다양한 수준이 있습니다. 가장 넓은 거는 노동자 민중과 시민 세력이 함께하는 것, 광우병, 육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박근혜 탄압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사안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좀 좁은 거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민중의 상설적인 연대 투쟁. 과거의 민중연대, 현재 진보연대나 민중의 힘, 민중공동행동 형태로 존재하였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상설 투쟁체 민중연대 그 해체의 과정에서 진보연대를 건설할 수 있는데 이때 일부 자주계열이 상설연대체를 민주노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것, 그 다음에 다수결 원리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민주노당에 대해서 그 비판적 입장에 있던 민주노당 바깥에 있던 세력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령과 조직 원리를 편협하게 제기함으로써 평등 계열이 이탈했다. 특히 민주노당 분당 이후에 더욱더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이후에 상설연대체는 진보연대, 민중행동 등등이 있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을 했다. 그래서 현재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사안별 연대가 되면서 기존의 진보연대와 민주공동연대 등 삼원적 구조가 됐다. 이것을 빨리 극복을 해서 재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대선 공동기구를 상시적인 공동투쟁기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존의 진보연대나 민주공동행동 같은 무기력한 상설연대체를 민주노총 중심의 상설연대체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이 투쟁의 구심으로서 다양한 진보적 단체들을 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자 연대에 대해서 특정 사건을 이유로 영구히 연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특정한 부문과 의제의 가치를 노동해방과 사회변혁의 근본적 목적보다 앞세우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해를 위해서 그 단체 전체를 영구히 어떤 사실상 그 배척, 징계를 하는 것은 연좌제 금지, 죄형 법정주의, 적절한 형벌이라는 근대 부르주아 민주주의 성과를 부정합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그 성과는 분명히 계승해야 되는 거죠.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사회주의 세력이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주아 민주주의 성과를 부정하는 태도, 이러한 것은 사실은 봉건적인 거고 전체주의적인 건데 특정 의제와 가치를 하면서 이러한 연자제를 적용하고 재형 법정주의라든가 적절한 징벌이라는 원칙을 부정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 비판하는 봉건적이라든가 전체주의적인 사회에 그러한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반복된다면 전체 운동 역량이 소모될 수 있다. 투쟁 의제에서도 보면 기존의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파병 반대 같은 반제 투쟁, 통일, 미국 반대 등이 기존에 했던 것들을 해야겠지만 남이 현재 엄청난 자본주의가 발달된다 합니다. 인구 5천만 명이면 이탈리아 수준의 7, 8위권으로 상당히 자본주의가 고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본주의 심화 발전에 따른 모순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이 모순을 극복하려는 것 이러한 의제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를 전환하려는 것, 그죠? 저출산 고령화, 세대 간의 대립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본주의 모순으로부터 나오는 것. 노동이 배제되는 산업 전환, 금융 자산, 그죠? 금융 자산, 화폐, 금융 자산이 너무 많죠. 많으로서 주식과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전환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일부 사회주의 의제를 공동의 투쟁 구호로 대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거 결과에 따른 윤석열 정부를 전망을 하면 윤석열은 최초의 관료 출신, 최초의 충청도 출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뿐만 아니라 장관까지 포함해서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도 보수가 민주당의 영남 인사를 수구 보수가 충청 인사를 내줬는데 영남과 호남의 유권자들은 전략적 판단을 인물을 보지 않고 당을 보고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과 허니문 기간이 끝난 후 정치적 기반이 부족하죠. 이걸 국민의힘 정치인보다는 자신의 출신 배경인 관료나 전문가로 메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관료공화국, 검찰공화국이 되면서 권력기관을 강화해서 노동계의 탄압이라든가 공안사건 가능성 이미 벌써 나오고 있죠. 노동조합의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이런 말이 벌써 나오고 있죠. 윤석열은 이제 외교 경험이 부족하죠. 그래서 임기 초반에 돌출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대북관계, 대중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친미 성향을 임기 초반에 노골할 경우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북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스스로의 한계를 자인하도록 미사일 발사 등으로 반발할 수 있다. 이미 북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윤석열의 경험 부족이 돌발적인 정책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수구 보수력이 주장하는 핵무기 개발 주장, 미국의 전술 핵의 나무로 배치, 핵 잠수함 건조 주장, 이런 우익 파퓰리즘으로 윤석열이 흐를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윤석열이 돌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당분간 윤석열이 외교 안보에 대한 안목이 쌓일 때까지 뒤에서 윤석열을 통제하는 그러한 경우가 올 수 있다. 허니문 기간인 3개월 후죠. 3개월 후의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너무나 많이 이겼기 때문에 민주당이 약간 후퇴하고 국민의힘이 약간 전진해서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 1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윤석열의 경험 부족으로 국정이 혼란해지고 윤석열의 처가 스캔들로 인해서 지지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는 이제 2023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 회복에 실패하게 되면 여소야대가 되겠죠. 민주당이 여전히 다수당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윤석열이 국민의힘과 강력한 연대를 유지를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가 고립될 수가 있죠. 고립되면 노동자 민중, 그다음에 진보적 민주주의 진영들, 그다음에 시민 진영들이 반격이 거세지겠죠. 거세지고 일부 국민의힘이 과거 박근혜 때처럼 이탈이 되면서 반윤석열이 된다면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다시 이제 카드를 만들 거였다.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의 경우에는 그 노동자 민중을 탄압할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 반발해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중도 보수와 시민 진영이 윤석열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런 것들을 갈 때 커다랗게 보면 이제 윤석열이라는 게 총선 이후에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